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암을 예방하려면 술, 담배를 끊어야 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런 예방수칙 있는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국립암센터가요, 2007년 이후에 장기적인 추이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의 80%가 암 예방수칙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요, 실제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40%대에 그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실천율이 떨어지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아무래도 술, 담배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담뱃값 인상과 같은 정책 도입이 맞물리면서 2014년부터 금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데요. 일군 발암 요인으로 지정된 술에 대한 음주 행태나 그 밖의 생활 습관에 있어서는 실천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마다 증가하는 암 예방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암 예방의 날인데요. 국내 사망 원인 1위 질병이 바로 이 암이라고 하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암 발생의 최대 50%까지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예방 수칙들만 잘 실천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건강은 건강할 때 꼭 지켜나가야겠습니다. 3월 2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흔히 쓰는 동물과 관련된 비유들에 대해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고객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대신해서 고객의 역할을 해주는 기계 고객의 등장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정치권의 극적 합의로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추진되는데요.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핵심으로 내년부터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나중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죠. 자, 이 연금 이제 문제 나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인데요. 이 연금은 무엇일까요? 모모연금이죠. 그죠? 너무 쉽죠? 모모연금. 자, 노후엔 이것만큼 든든한 게 없다고 하는데, 당장 보험료 납입 부담, 걱정이 됩니다. 꽤 많이 오를 것 같기도 한데.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보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동물과 관련된 비유들에 대해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팩트 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동물과 관련된 비유들 가운데 이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내용부터 보나요? 네, 엊그제 아이 학교에 학부모 총회를 다녀왔는데요. 네. 교장 선생님이 환골 탈태,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 짧은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내용이 솔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새 솔개. 80년을 살 정도로 새 중에서 수명이 긴 편인데
40년 정도 살면 부리와 발톱이 닳고 깃털도 무거워져서 사냥이 어려워진다. 뭐 이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되면 솔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부리를 바위에 쪼아서 달아 없어지게 한 뒤에 새로운 부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새로운 부리가 나면 자신의 발톱을 뽑아서 새 발톱이 나도록 하고 깃털도 다 뽑아서 새로운 깃털이 나도록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130일 정도 고통스러운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남은 수명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네. 아는 것 같은데 진짜 교장 선생님이 그래도 틀어준 동영상인데 네. 팩트 체크 한번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네. 아니에요? 예. 예, 사실이 아닙니다. 예, 솔개를 포함한 맹금류의 수명은 길어야 30년 정도고요. 솔개가 70년, 80년 정도 산다는 이야기의 전제부터 사실과 다르고요. 네. 이 오래 산다는 전제 아래 40살 무렵에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뽑아낸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뽑아내는데 130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혀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30일 동안 사냥을 하지 못하는데 굶어 죽지 않고 버틸 수가 없죠. 네네. 예.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이야기인데요. 원출처를 따져보면 서기 200년쯤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관점에서 만들어진 생물 도감 또는 상징 사전 이런 격인 피지올로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출발을 합니다. 무려 1800년 전에 만들어진 허위 정보인 셈이죠. 예, 이미 생태적으로는 근거 없는 이야기 이미 밝혀졌는데도 그냥 관행적으로 이야기를 끌어다 쓰는 건데요. 황골 탈퇴 또는 혁신을 이야기하려는 조직의 리더나 강사들이 즐겨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를 노리고 아무렇게나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도 이 내용을 가져다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주변에서 누가 솔개 이야기 하시거든 전혀 근거 없다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황골 탈퇴하고 혁신하자는 건 좋은데 굳이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동물 이야기를 끌어다 대면서 주장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학교에서 교육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학부모 대상으로. 학부모 대상으로. 예. 어쨌든 그래도 학교에서 나왔다는 콘텐츠인데 이렇다면은 참 이것도 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교장 선생님한테 누가 좀 말씀을 좀. 아니, 선정수님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제가 하시는 분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려야죠. 아니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야, 이것도 설마 사자는 새끼를 절벽으로 떨어뜨리고 제 힘으로 기어오른 녀석만 거둔다.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많이 말이죠. 들어봤죠. 예, 이 말은 조직 기강을 강조할 때나 자식을 엄격하게 교육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말의 유래는 1300년대 일본을 그리고 있는 일본 고전 문학인 태평기라는 책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결전을 앞둔 무장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자는 새끼를 낳은 지 사흘째 될 때 수천 길 낭떠러지 아래로 던진다. 사자로서의 기량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살 것이다. 너는 벌써 10살이 넘었으니 지금부터 하는 말을 기억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라. 하면서 막 당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이 피지올로구스라는 책에서는 이 사자에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자가 갓난 새끼를 던져서 어린 것을 죽인다. 그러나 어미는 정성껏 새끼를 지킨다. 셋째 날이 되면 아비사자가 돌아와 새끼의 얼굴에 입김을 불어 살려낸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말들이 실제 사자의 세계에선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간혹 떠돌이 수컷 사자가 쳐들어와서 기존의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을 몰아내고 나서 새끼 사자들을 죽이는 일은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갓 태어난 새끼를 절벽으로 던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자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한 서구 사회에서도 이런 관찰 결과는 나와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서구권에서는 이 사자가 새끼를 절벽으로 떨어뜨린다 이런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예, 오히려 절벽으로 떨어진 새끼를 암사자가 입으로 물어 구하는 장면이 촬영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동물 다큐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암사자가 네. 진짜 바쁘던데요. 사냥해야지 애 다 키우지. 네. 하여튼 그럴 리가 없다. 네네. 네. 자, 근데요. 이쯤 되면 이 생각이 들죠. 왜 이런 잘못된 얘기들이 사실처럼 회자되는 걸까요? 이 또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인데 이거 굉장히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레밍 논란.
레밍. 근데 이 레밍 비유도 사실과는 다르다면서요? 네, 사실과 다릅니다. 레밍은 나그네 쥐라고도 불리는 네. 설치류 쥐 종류인데요. 우두머리를 따라서 절벽을 뛰어내리고 강물로 뛰어들어서 집단 자살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고정관념에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정적들을 레밍에 빗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반 국민을 가리켜서 레밍이라고 부르는 정치인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런데 레밍이 집단 자살을 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레밍은 한 3, 4년마다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한 지역에서 레밍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지면 크게 불어난 무리가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섭니다. 레밍은 헤엄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강이나 호수 같은 물을 만나면 건너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몇몇 개체가 익사하긴 하지만 자살로 볼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레밍의 집단 자살설이 널리 퍼진 계기는 디즈니사가 1958년 내놓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화이트 와일던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네. 여기서 레밍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상영되거든요. 여기부터 이제 이 레밍의 집단 자살설이 출발하는데, 네. 이 장면이 조작된 것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예, 레밍이 아무 생각 없이 우두머리를 따라서 집단 자살한다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무비판적인 행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유, 또 5354님이 너무 유익한 내용이라고. 다 이 모든 게 선정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5354님. 자, 그리고 이제 또 있습니다. 조작된 정보를 거르는 것도 갈수록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죠. 또 완전히 미신인 것 같지만 이 검은 고양이와 까마귀가 불운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완전히 미신인데요. 검은 고양이를 싫어하는 건 서양에서 유래됐는데요. 1233년 로마 카톨릭 교황 그레고리 9세는 검은 고양이가 악마의 화신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이후 검은 고양이를 꺼리는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요. 반면에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는 고양이가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검은 고양이는 신의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졌는데요. 고양이를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유럽에서 기독교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기독교에서 비롯되지 않은 관습을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 검은 고양이는 마녀가 변장한 것이라고 여겨졌고, 마녀 재판이 횡행할 당시엔 검은 고양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또 이 언제부턴가 까마귀는 불길하고 더러운 존재로 묘사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까마귀는 언제부터 불운과 연결됐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사랑을 받던 새였습니다. 이 다리 3개 달린 까마귀인 삼조고가 사극에서 고구려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걸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영국에서는 까마귀가 길조로 여겨지고, 헝가리는 국조를 까마귀로 정했다고도 합니다. 이 까마귀를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는 까마귀들이 서운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반려동물과 관련돼서도 팩트 체크해봐야 할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사랑받는 반려동물인 개에 대해서 온갖 험한 이야기가 많죠. 어떤 게 요괴도 있나요?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렇죠. 개 땡땡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개가 나쁜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더 나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개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전부가 반려인이 관리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이고요. 일부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들개 같은 경우도 누군가 개를 키우던 사람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반려견과 관련해서 흔하게 잘못 알려진 사실은 개는 흑백으로만 세상을 본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개는 다양한 색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정록 생명인 인간의 범위와 더 비슷한데,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의 다양한 음영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색 구별은 개의 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네. 사실 개는 인간보다 매우 희미한 빛에서도 더 나은 시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또 고양이 이야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의 보은이라고 하죠. 이거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네네. 재밌게 봤습니다. 참고로. 네. 그 고양이가 쥐나 새를 물어오거나 장난감을 물어다 반려인에게 가져다 주는 건데 이게 정말로 보은의 의미인가요?
야생에서 포식자는 종종 사냥감을 집으로 가져옵니다. 새끼나 동료에게 먹이기 위해서인데요. 고양이가 쥐나 새를 물고 집에 들어온다면 반려인을 자기 가족으로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행동은 고양이의 사냥 본능에서 비롯되는데요. 호주에서는 고양이가 사냥을 통해서 연간 3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을 물어 죽인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지방정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고양이의 외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밤 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도 나와 있는데요. 영국 엑서터대 대학 연구진은 놀이와 식단이 고양이의 사냥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네. 연구진은 고기에서 추출한 단백질이 포함된 사료를 고양이에게 먹이면 집으로 가져오는 먹이의 수가 36% 감소하고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만 놀아줘도 25% 정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072 하나님이 동물 정보 오보들을 바로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동물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에 대해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요. 인공지능이나 로봇, 사물 인터넷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고객의 역할을 해주는 기계 고객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 이 기계 고객이 바꿔나갈 변화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이진형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제가 네. 발음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기계 고객. 진짜예요? 예. 왜 기계 고객? 이게 뭐예요?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기계가 그러니까- 상품이 필요 없잖아요. 아니요, 그렇죠. 사람을 대신해서 인공지능 비서의 컨셉으로 구매를 대신해 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더 헷갈리는데? 자, 일단, 예, 물건을 구매할 때 사람이 먼저 구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사결정의 주체가 사람이었잖아요. 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내 인공지능 비서인 기계잖아요. 얘는 이 기계가 물건을 대신 구매해 준다라는 거는 기계가 사람 대신 의사결정까지 다 해주는 야. 그런 시대로 왔다라는 그런 컨셉의 변화입니다. 야, 이게 왜 그게 필요한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개념은 살짝 알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AI가 친숙하지 않으니까 네. AI가 왜 나를 대신해서 뭘 구매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좀 사례가 있으면 뭔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요. 예. 이게 사실은 챗GPT에서 한 1년 반쯤 전에 이 컨셉에 대해서 공개를 했었거든요. 챗GPT의 인공지능 비서가 물건을 대신 사주는 컨셉을 근데 지난달 21일 날 2월 21일 날 오퍼레이트라는 기능을 아예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챗GPT가요. 네, 실제로. 예. 거기에서 물건을 주문을 해보니까 물건이 주문이 돼서 배송까지 오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검색을 하듯이 챗GPT에서 이제 물건을 한번 주문을 해보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쿠팡에서 10만 원보다 싼 이어폰, 무선 이어폰을 한번 사줘, 골라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챗GPT가 돌아다니면서 10만 원보다 싸고 괜찮은 물건을 갖다가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제시를 해줘요. 이런 게 있다. 예, 그렇죠. 이런 게 어떤 지점에서 성능? 예. 예,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을 저한테 제시를 해주면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해줘. 그러면 얘가 주문까지 하고 배송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다 알려주는 거죠. 저한테. 혹시 돈도 내주나요? 돈도 미리 카드를 세팅해 놓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결제를 해주는데 네. 그거는 이제 몇 개 사이트하고 챗GPT가 지금 제휴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조크였거든요. 그래요? 돈도 좀 조크를 벌어서 내주면 좋겠다. 너무 진지하게 이거 제가 했는데- 답으로 받았네요. 야, 이게 되는군요. 네, 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네. 얼마나 빠른지. 뭐 말만 하면은 한마디로 내가 그냥 입으로 얘기하면은 네, 상품을 찾아서 결제 배송까지 다 해주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행위 자체가 재밌을 수도 있는데
아 물론 이제 그거는 네.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네.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생겨버린 거네요. 그쵸. 확실하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하면 뭐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항공 앱을 제가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맞죠. 예, 표를 끊어요. 예. 그리고 호텔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고다 앱을 다운로드 받아요. 이때 결정을 사람이 대한항공 앱, 아고다 앱을 결정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저는 비행기 표를 끊고 싶어요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대한항공 앱을 끊을지 예, 아니면 뭐 아시아나 앱을 다운로드 받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서비스의 결정을 하는 주체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큰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사람은 그냥 100%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 얘가 나보다 똑똑하니까. 사람은 좀 더 얘가 합리적이니까. 그렇죠. 얘가 아. 추천한 게 마음에 들면 결정만 하는 거죠. 아 예예예. 예, 이해했어요. 제가 예. 지금 목이 말라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나 먹고 싶어. 이렇게 저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스타벅스로 갈지 탐앤탐스로 갈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 내가 소비의 주체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뀌는 거다. 그렇죠. 의사결정권이 이동하는 거네요. 진짜로. 맞아요. 야,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이 의사결정이라는 게 사실 네. 여러 상황과 조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의 배경, 그렇죠? 나의 경험, 뭐 이런 지식들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알게 모르게.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AI가 다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일단 예. 큰 변화가 어디에서 오냐면 반대 사이트에서 올 것 같아요. 기업.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기존의 CRM이라 그래서 고객을 분석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고객이라고 할 때 전제를 어떻게 했냐? 사람으로 전제를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이나 특성이나 방금 말씀하신 뭐 성별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이다라는 행동 패턴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는 반은 우리 고객이 사람이고 반은 기계인 거예요. 맞네요. 예, 그러면 기계가 어떤 알고리즘이나 로직에 의해서 이 물건을 결정하는지 이걸 연구하는 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 기계를 연구하는 팀이 생겨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기회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거 대응 못하면 네. 그러니까 다 대부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다 AI 활용해서 뭔가 물건 주문하고 다 그렇게 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물건 파는 기업 입장에서 분석을 잘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안 되면은 바로 위기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소상공인들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카페를 하나 운영을 해서 커피를 팔고 있어요. 동네에서 항상 방문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커피를 해오던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문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안 할까? 이 사람이 항상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직접 주문을 하다가 인공지능한테 대신 시킨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우리 경쟁 커피 파는 곳에서 할인 쿠폰 이벤트를 하는 거죠. 세상에. 네, 그러면 그걸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주문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도 되지만 사실은 역으로 생각하면 기회가 되죠. 내가 인공지능이 좋아할 만한 오퍼를 잘 세팅을 해놓으면 남들한테 주문할 거를 다 우리 쪽으로 주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뭐랄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광고가 확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와,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광고는 예.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던 게 뭐냐면 네이버나 구글의 일면 노출이에요. 제가 물건을 팔려면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제 상품이 일면에 딱 뜨는 순간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일면에 노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서 그 일면의 지면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 상대방의 돈을 더 내면 저는 그거보다 돈을 더 내서 계속 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계가 일면이 중요할까요? 의미가 없죠. 네, 기계는 아무 의미 없죠. 1면이든 100페이지에 있던 그냥 기계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제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물건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거는 고객이 사람이라는 거를 전제하기 때문에 사람은 2면 3면을 잘 안 가잖아요. 귀찮아서. 근데 기계는 귀찮음이 없으니까 그걸 다 간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광고 시장도 상당히 많이 바뀌겠구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만약이 아니죠.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어떤 포털이나 네, 그런 광고, 포털도 사실 광고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포털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예전에는 포털로 들어와 가지고 검색을 먼저 했잖아요. 구글 네이버에. 근데 지금은 챗GPT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잖아요. 여기서 먼저 위기를 한번 느낀 거예요. 자, 그리고 검색도 안 한다. 그렇죠. 예, 검색 안 온다. 자체를 안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검색 광고 시장이 기계 고객에 의해서 또 바뀌는 거에 대한 위기가 한번 또 왔죠. 예. 그러니까 포털 자체 시장 자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다 재편돼야 되는데 저는 이 포털 업체가 이걸 먼저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생성형 AI 서비스랑 포털 업체들이 다 결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만드는 포털도 많고. 그렇죠. 그죠? 구글도 제미나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생성형 AI의 광고 모델이 없잖아요. 예, 근데 조금 지나면 저는 생성형 AI도 광고 모델이 생길 것 같아요. 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네. 되면은 어이구, 근데 잠깐만요. 재난 네. 방송을 좀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9시까지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교량이나 강이나 호수 주변 도로 등 이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에서 앞차와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하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AI의 광고를 넣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우리가 너무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예, 지금은 AI가 대답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믿고 우리가 진실이라고 쓰는 믿죠.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광고 모델이라는 것들을 넣으면 AI가 대답을 해주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돈을 낸 사람의 서비스를 홍보해주는 그러니까 역할을 하게 되겠죠. 야, 그거는 예. 예. 근데 광고라는 표시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표시를 할 거다. 아, 예, 이건 광고입니다. 이건 광고인데 하고. 그래도 사람들은 그 정보를 또 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생성형 AI가 광고 모델을 붙였을 때 또 크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또 굉장히 바뀔 것 같고 그리고 광고 자체도 엄청 바뀌겠네요. 맞아요. 예.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막 가격 비교하고 물건 비교하고 이런 거였다면 뭔가 다르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건 AI가 다 해주니까. 그렇죠. 이제 서비스를 그런 것들을 검색해가지고 물건을 찾는 거를 SEO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 그래서 네. 검색을 했을 때 내게 나오는 거를 가장 최적화돼서 나오게 만드는 거를 SEO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사람들은 SEO. 예. 예, 내가 무릎이 안 좋은데 러닝화를 사서 신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을 때 신을 수 있는 러닝화 이런 것들을 찾으면 이제 이런 물건을 만드신 분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뒤도 좀 푹신하게 만들고 너무 높지 않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물건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릎이 안 좋을 때 신을 수 있는 러닝화라는 걸 검색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그냥 예. 러닝화 추천. 예, 그렇죠. 이렇게 검색을 예,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전의 싸움은 뭐냐면 러닝화 추천이라는 요 키워드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생성형 AI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무릎이 안 좋을 때 맞죠. 신을 수 네, 있는 예. 러닝화를 찾아줘라는 정확한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생성형 AI가 러닝화 추천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딱 그에 해당되는 러닝화를 파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기계가 좋아하는 언어 체계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상품을 홍보를 하면 기계가 빨리 찾아서 우리 거를 홍보해주는 세상으로 바뀌거든요. 예. 요거를 AEO라고 합니다. AEO. 예, 예. SEO에서 하나 단어만 바꾼 거예요. Answer Engine Optimization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 가장 좋아하는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문서의 언어 체계를 바꾸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예. 어떤 언어를 좋아하냐면 우리는 생성형 AI한테 항상 질문하고 답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질문과 답변. 예.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FAQ라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 예, 이래가지고 질문도 써놓고 우리가 답변도 써놓잖아요. 이런 문서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생성형 AI가 접근해가지고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왜 그 생성형 AI는 질문을 좋아하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한데? 본인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딱 그 형식으로 문서가 되어 있으면 찾아서 대답하기가 가장 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도 기계지만 하나의 인격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도 막 너무 많은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보다 누군가가 자기가 딱 세팅을 해놨으면 그거대로 해주는 거를 굉장히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고, 네. 그게 궁금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1년 반 전에 컨셉을 오픈하고 지금 한 1년 반 만에 아예 오퍼레이팅이 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오픈을 했잖아요. 챗GPT만 오픈한 게 아니라 구글도 스트림 리얼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인공지능의 비서의 형태를 다 오픈을 했고요. 나머지 회사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기술적인 것들은 다 끝난 것 같고요. 다른 회사들과 계약 관계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쿠팡과 계약을 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한다. 네이버와 계약해서 서비스를 한다. 이런 식의 계약 구도만 해결이 되면 이 서비스는 다 오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걸리는 게 법이죠. 혹시 기존의 전자상거래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될 거예요. 아마 문제가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결되면 저는 기술적인 준비는 끝났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는 그 올해부터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건을 만들고, 그러니까 제조사라고 친다면 뭐 여러 제조사가 있잖아요. 네. 뭐 화장품이 뭐고 막 되게 많은데 맞아요. 그 회사들이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 Q&A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말고도 혹시 다른 거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어떤 게 맞아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가 좋아하는 답변의 형식은 아까 FAQ 형식도 있고요. 또 하나는 되게 신뢰를 받을 만한 컨텐츠인지를 먼저 검증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문서를 찾았는데 이 문서의 출처가 어디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량적인 숫자로 자꾸 얘기를 해요. 뭐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게 맞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요런 투의 말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서들을 가져다가 답변이라고 제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사실 그런 준비가 굉장히 수월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예 대비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 맞아요. 자체로. 대기업은 그냥 빨리 기계 고객을 대비하는 팀을 만들어야 돼요. 돈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CRM 팀에 옆에 붙이던 같이 해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소상공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이런 세상이 왔다라는 거를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면 이게 보이는데 알지 못하면 대비가 안 되잖아요. 네네. 예전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네이버나 구글의 일면에 우리의 상품이 노출이 돼야 물건이 많이 팔린다라는 것도 그 시대에 몰랐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옆집은 이상하게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파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광고가 있는데 그거 일면 광고를 사면 거기에 노출이 되고 물건이 엄청 팔려. 이 얘기를 설명을 듣고 그때 따라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 고객이 오는 이 세상을 미리 알면 요 서비스 모델은 이미 또 나오거든요. 따라서 그때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상공인도 본인이 모든 걸 세팅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대기업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다 뭔가 본인들의 서비스를 팔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편한 방식으로 그들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그걸 먼저 써라. 먼저 써라. 빨리 나가라. 네. 기계 고객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 개념을 들어보니까 저는 좀 무서웠어요. 좀 무서운 그래요? 느낌이 드는 게 내가 되게 나의 어떤 판단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네. 나중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AI한테 가장 예쁜 신발을 골라줘라고 하면 내가 얘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생길 것 같다는 맞아요. 걱정이 네. 있고요.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광고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또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생성형 AI가 하는 게 뭐냐면 출처를 공개를 해요. 자기가 그래요? 어디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지를
가장 권위 있는 출처에서 가져왔다라는 것들을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출처를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 뉴욕 타임즈 막 이런 것들이 써 있으면 믿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뒤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출처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과 광고 모델.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사실. 예. 그러니까 생성형 AI한테 돈을 왕창 내면 아 그래 우리 KBS의 자료는 그걸 출처로 써줄게.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이게 광고인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글인지 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그럴 것 텐데 같아요. 예. 지금은 당장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벌써부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생성형 AI에 대한 거부감이 확 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다 되고 이제는 검색 엔진보다 무조건 생성형 AI를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질문을 하는 그 습관이 형성됐을 때 네. 그때쯤 광고 모델을 그들이 선보이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그게 그렇게 너무 보고 있습니다. 느껴져요. 지금 막 다 공짜로 서비스 해주고 그쵸. 써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해봤잖아요. 네. 이러다가 확 돌변한다. 의지하게 만들어 놓고 확 돌변한다. 네. 아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도 먼저 알고 먼저 쓰셔라. 네. 네. 사업하는 분들은 진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무조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오늘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 기계 고객들의 등장과 미래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이진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국민연금이었습니다. 9789님, 6899님 다 정답 보내주셨고 4887님도 국민연금 나의 진정한 나의 효자. 국민연금이 효자. 하지만 인정합니다. 예, 저도 자식된 입장에서 177 하나님도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고 더 받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하니까 오늘부터 운동하면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기로 했어요. 아자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감사하고요. 너무나 멋집니다. 예, 이 시간에 운동하는 거 공복유산소 추천드립니다. 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주 신나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식스의 예뻤어 들으면서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